자, 이번에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결국은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이끌 만한 주도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 이대로 간다예요? 네. 그렇지만 뭐 하나 더 업종이 애드가 될 수 있다, 뭐 더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큰 맥락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사이클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사이클과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95년 2월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예. 멈추고 나서, 예. 시장이 뭐 아시겠지만, S&P 500은 그 5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200 몇십 프로 올랐고요. 예. 나스닥은 그 기간 동안에 5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2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의 시발점이 뭐였냐면은 사실 인터넷의 보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산성의 향상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그것이 전체적인 이익의 구조의 변화도 많이 일으켰고, 네. 지금에 와서 보시면 사실 IT 산업들의 매력도가 정말 높아졌죠.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느냐 말았느냐 그 지금 논하는 시기고, 예. 급격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냥 경기 둔화 정도로 보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 선을 그어봤었을 때 그 밑에서 성장률이 나올 거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저성장 시대인 거죠. 예. 이럴 때는 성장주가 더 잘 간다.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들이 잘 간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려놓은 그림은 올해 상반기에 성장주 80%, 기술주 20%이 전략을 얘기를 했고요. 그 성장주 80%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 뭐 종목 이렇게 뽑자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 예. 흔히 얘기하는 빵, 마가 같은 예. 그런 쪽에 최소 10%, 그 다음에 AI 반도체 IT 쪽을 25%,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부품 쪽을 20%, 신재생 에너지를 20%, 그 다음에 바이오 5%, 이렇게 해서 80%의 전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 바이오랑 그 신재생 에너지를 빼고 요것만 얘기했었으면 정말 수익이 좋았을 겁니다. 상반기로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 쪽의 퍼포먼스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섹터를 더 더하자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올해 하반기에 더 더한다 정도지만 어쨌든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이 95년부터 98년에 있었던 사이클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있었던 사이클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버블로 간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아니고 95년부터 98년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을 봤었을 때 성장성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예. 생산성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의 업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생산성이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상승이 되면서 실적과 연결이 되는 모습이 증명이 돼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지금 보면 3년 동안에 뭐 170% 오르고 마지막에 막 거의 278% 오르고 뭐 이런 시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은 그만큼 매출 증가율 두 자릿수가 계속 매년 나와야 되고 생산성 성장률이 지금보다 거의 2배, 3배 수준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자꾸 체크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똑같은 기간에 그렇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고용이 조금 안정적인 수는 있지만 임금 상승이 높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는 게 많아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것이 다 계산을 하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업종으로는 가장 어쨌든 대표적인 걸 지금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대형 기술주, AI, IT,
반도체 포함,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또 핫했거든요. 방금 뭐 네. 신재생이랑 바이오 말고 이 세 가지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전략을 할 때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반도체만 얘기를 해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예. 보시면 이제 고점이 4천이었죠. 예. 2천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지금 4천까지는 못 갔지만 당연히 지금 3천은 확 튀어 올랐고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요 사이클에서 지금 AI라는 게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 여기 밑에서 끝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AI라는 게 과거에 이제 인터넷 보급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혁명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제가 애널리스트를 시작했던 게 1993년이에요. 딱 인터넷이 가속화되기 바로 전. 막 팩스 쓰고 자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을 때에서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활성화가 확 되기 시작한 게 95년, 96년 막 이때부터 엄청나게 됐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처음 나온 거는 89년, 90년이에요. 그러면 처음 나오고 활성화되는 데까지 6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95년부터 98년 동안 3년 동안에 엄청나게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상승성이 높으니까 확 올라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이 이 나스닥과 성장주 위주로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95년부터 2000년 구간에 S&P 500이 200 몇십 프로 오르고 나스닥이 500% 넘게 올랐다면 2배 넘게 올랐죠. 예. 그러면 요 똑같은 기간에 반도체는 또 2배 더 올라요. 1000% 이상 오르는 거죠. 네.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 고점에서 끝날까요? 네. 만약에 AI가 정말로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인 매출 증가율로 변해서 전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앞으로 1년, 2년, 3년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예. 여기서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엔비디아는 저점 대비해서 200% 올랐고, 그렇죠. AMD는 100% 올랐고, 예. 인텔은 겨우 50% 올랐고. 예.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거죠. 예. 그래서 종목 선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선별을 좀 좁히자 하면은 뭐 방금 얘기 AI라든가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그 안에서 좀 한번 찾는 요령을 한번 좀 배워보고 싶어요. 요령이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제 반도체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혜주들을 어떤 관점으로 골라야 되는가? 예를 들어 많이 오르는 수혜주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참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2000년 닷컴 버블보다는 예. 훨씬 고르기가 쉽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거가 들어오면서 그 인터넷 회사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닷컴만 달면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으로 따지자면 뭐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반도체 기업 딱 하면은 엔비디아, AMD, 인텔 뭐 대표적인 CPU, GPU 이 회사들이 세 개가 망할까요? 망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냥 계속 살아 있겠고 누가 더 성공하느냐, 덜 성공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세 개를 다 같이 사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쪽이다. 예.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다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얘네들이 더 잘할 거야. 그쪽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시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도체를 소모하는 산업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CPU에서 GPU로 가는 걸로 봤었을 때
그만큼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I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게 어느 정도의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간 컴퓨팅, 즉 PC가 사라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에 얼마나 빠른 속도가 일어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그걸 성공해낼 수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좋은 현금 흐름과 성장 속도를 가져오고 오는 기업들인 거죠. 옛날에는 막 조그만 회사가 막 성공을 하는 케이스였지만 그쵸. 지금은 그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하시고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내시는데 그 대형 쪽으로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소형 회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박 내려고 하지 말고 네. 딱 여기서 성공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그냥 나눠서 사는 게 제일 낫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덱스가 100% 오르면 예. 그런 회사들은 그거의 2배는 올라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또 오를 업종 찾아내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지표들을 보시는지 아니면 뭐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또 찾아 픽을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의 주기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경제 지표로 보자면은 예. 지금이 경제 성장률이 기본 성장률보다 낮은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희소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금리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지금이 어느 정도의 타이밍인지의 시기를 과거의 예를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겠죠. 또는 아니면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실질적인 숫자의 평균이 2%라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 나오는 시대다. 자, 이러면은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까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르겠죠. 예. 그게 뭐 원자재 관련주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런 쪽이 또 특히 중소형주들. 그럴 때는 완전 중소형주들의 시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끝물일 수도 있죠. 원래 이제 큰 사이클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이 더 오르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데 다시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L자형으로 가는 형태의 어떤 모습일 것 같다. 그래서 2% 성장률이 아닌 연 1.0에서 1.5 사이? 저성장 시대네. 딱 지금 보면은 이번에 FMC에서 발행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뭐 0.8, 1.1, 1.8 뭐 이 정도 요 수준이에요. 그러면 1.81인 내후년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 말고 중소형주들이 훅 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이클을 이제 탑다운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마느냐도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저희가 분석하는 모델이 제가 이제 자산 배분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좀 할 건데 저희가 돌리는 모델은 탑다운이 2개가 있고요. 식센스 모델이라는 걸 제가 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립 모델이라는 걸 돌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무슨 지표들을 보냐면은 뭐 밸류에이션, 뭐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그 다음에 주식 선호도, 센티먼트, 마지막이 정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환경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센스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안 좋을 때는 투자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6개 지표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비관적으로 보면서 안 좋게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립 모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높아지느냐. 가장 중요한 팩터. 그 다음에 ROE가 높아지느냐. 금리가 낮아지느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큰 매크로적인 탑다운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좀 괜찮은 업종들 중에서 요거까지 딱 검토해서 하면은 그렇죠. 조금 더 비중을 올릴 만한 기업이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 자, 보시면은 전체 섹터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M2잖아요. 예. M2가 바닥을 찍었어요. 예. M2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플러스적인 요소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ROE. ROE가 지금 현재의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죠. 근데 이제 바닥을 다질 것 같아. 예.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니죠. 금리 계속 올렸어요. 예. 근데 이제 멈춰.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또 PBR이 올라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거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지금 사는 시기죠. 파는 시기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업종으로 대면하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반도체라고 칩시다. 예. 지금 반도체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 M2 증가율은 이미 매크로로 나오고 있고 ROE가 예.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었겠죠. 예. 예. 분기별로 봤었을 땐 3분기, 4분기 돌았을 거다. 예. 그리고 얼마나 돌았을지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 증가율이 25%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도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업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리는 또 매크로적이고. 예. 그래서 이 ROE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럼 뭐 최근에 테슬라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라갔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테슬라가 상승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슈퍼차저죠. 네. 그게 EPS를 0.4에서 0.6 정도 달러 올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ROE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또 장기적으로 이제 이 AI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로보틱스, 그러니까 1인당 1개 로봇 예. 이거를 해낸다. 테슬라 붓을 해낸다. 네. 예. 이건 엄청난.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율이 예측이 되고 따라서 ROE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는 게 점점 AI가 이게 고도화가 되면 AI가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하면 그 정보에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정보의 격차를 가지고 내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이제 파는 것도 있잖아요. AI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건 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어 봤잖아요. 아. 예. 글로벌 자산 배분 로보 어드바이저로 만들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까 하는데 예. 아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를 예. 한꺼번에 집어넣고 돌리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아. 예, 저처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예. 몇 개만 딱 집중해서 딱딱 하는 거를 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또 우리는 투자를 좀 긴 패턴으로 하거든요. 예.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수익성이 잘 나오는 타이밍에 돌리는 게 또 중요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가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야 이기기 어렵겠죠. 예. 예.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어떤 종목 선별 방법에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네. 아, 그럼 이제 AI와 싸워서 이제 투자해서 내가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은 롱텀으로 가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아까 이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좀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라면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했던 건 주식이에요. 예. 예. 아. 예. 그죠?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예. 거기에는 채권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다음에 채권이 아니라 원자재, 예. 커머더티 예. 이런 게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화폐, 통화가 들어갈 수 있죠. 달러를 살지, 뭐 엔화를 살지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을 어떤 몇 프로씩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하는 게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예. 6대4 전략. 아. 다 얘기하잖아요. 예, 6대4요. 그래서 60% 주식, 40% 채권. 야구로 치면 그냥 직구랑 슬라이더만 던져라.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주식을 8, 아. 채권을 2, 예. 주식을 3, 채권을 7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만.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채권과 주식 쪽. 그러니까 채권의 투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예. 떨어지는 쪽. 음. 예. 그리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냐, 예. 낮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니까. 예. 그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주식 채권을 6대4 말고 좀 다르게 비율 정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올해는 7대 2대 1 얘기하고 있고요. 1은 뭐예요? 그러면? 1은 대체자산, 금, 은, 가상화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별로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결국 주식을 8, 채권을 2, 요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좀 주식을 더 좋게 보고 채권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확 넣은 상태네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로 봤었을 때는 예. 뭐 다시 6대 4로 바꿀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높을 대로 높은 상황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고 주식은 상당 많이 부분의 수익률이 상반기에 먼저 들어왔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 상반기에 좀 벌었던 돈들이 하반기에 채권으로 쏠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쵸, 예. 금리가 그만큼 빨리 많이 떨어져 주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2.5에서 3이에요. 옛날에 10년 평균이 1.5란 말이죠. 그것보다 거의 2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포트폴리오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옛날처럼 계속 떨어지면서 채권 투자하면 매년 계속 버는 해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벌었다가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그냥 평균 금리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이 3.8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3%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치면 0.8 정도밖에. 밖에 안 떨어질 거고 예.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3%의 수익밖에 안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주식이 훨씬 나은 거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하는 초보자들한테 네. 잘못된 투자하지 말고 올바른 투자하려면은 이 지표들을 좀 꼭 봐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가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망가야 되는 거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확신이 섰었을 때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항상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 은행들의 상황, 예. 뭐 대출 증가율, 예대율, 예. 또는 장단기 금리차,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결국 다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항상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곧 오겠다 한 몇 개월 안에 그럼 이때는 주식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걸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를 또 미리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연체율이에요. 예. 은행권의 연체율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 연체가 뭐 가계도 있을 거고, 뭐 신용카드 더 나아가서 가계 안에 신용카드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기업 연체율이 있을 거고, 또 정크펀드 연체율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연체율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곧 올까 안 올까, 그런 걸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식시장의 중요한 요소는 M2 증가율. 유동성. M2 증가율이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예. 그 숫자의 변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20%에서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예. 이제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예. 어떤 주기인지는 아시겠죠? 예. M2가 올라가는 추세이면 당연히 PBR은 높아지는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쯤 피크를 칠지를 좀 판단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또 배웠거든요. 어떻게 탑다운이라던가 이제 뭐 기업 고르는 방법이라던가 원래 이런 게 안 알려주는 노하우잖아요. 이제 맛집 가면은 며느리도 안 알려줘 하는 그런 비법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완전. 네. 그럼 이 비법을 이렇게 공개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제 금융업에 종사한 절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액 자산가 예. 또는 기관,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그런 분들의 수조대의 돈을 버는 걸 도와주는 일을 했다면 제가 한국에 되돌아온 게 2013년 말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리테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결과는 코스피의 수익률 뭐 1.5%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2016년부터 제가 운영해왔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최소 2자릿수 수익률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를 많이들 좀 배우시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는지에 있어서 자본시장이 한 역할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기보다도 그냥 저는 다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을 해주시고 제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를 뭐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아무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어떤 자산의 증식에 따라서 좀 더 행복한 미래, 계획된 미래 이런 걸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아까 얘기했는데 금융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금융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같이 대단한 나라도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 1.5% 시대가 또 다시 올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요. 부동산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1% 나오면 참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률이 1.5%밖에 안 된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인들의 부가 글로벌 투자를 해서 연간 10%의 수익률을 확 올라갔다. 그러면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국가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투자가 들어가고 그게 우리의 부가 쌓이고 그러면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와 희망이 더 커지고 젊은 층이 뭔가 바라볼 게 생기고 그런 것들을 정말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옛날에 일하는 거에 대비해서 정말 수익은 5분의 1, 뭐 어떻든 10분의 1, 뭐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부를 창출하셔서 어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저번 달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를 가서 좀 충격 먹은 게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 한번 보여주면 정말 자녀들 위해서라도 도움 많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갔더니 세상의 천재들은 여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한국도 이런 좀 문화가 되고 좀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도 기본은 아셔야지. 금융에서 투자 수익률이 1%대냐 10%대냐는 10배 차이입니다. 10배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교육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특히 젊은 층께서 보시고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건대 꾸준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 교육을 준비를 하고 앞으로 계속 도와드리고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